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서울 성북구에 태어나 초등학교까지 나왔고요. 중학교 시절에 서울 양천구로 이사를 했어요. 성북구에 살 때는 빨간 벽돌 빌라로 일컬어지는 그런 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 시절 남편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집안 내부 또한 분위기가 아주 사람 사는 냄새 한번 물씬 풍기더군요. 아주 정겨운 벽지, 바닥, 커튼 이런 것들이 사진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걸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했던 그 집을 남편 역시도 좋게 기억하고 있으나 시어머니께서는 그렇지 못하셨다고 해요. 나는 옛날 그 집만 생각하면 퀴퀴했던 그 냄새부터 먼저 떠오르더라고. 아휴, 그 시절에는 대체 어떻게 그러고서 살았는가 몰라.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후련하고 행복했던지. 우리 식구가 이제야 좀 사람답게 봄나게 사는구나 싶어서. 옛날에 그 집이 너무 구질구질했고 그 시절이 그만큼 징글징글하게 느끼셨던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원래 조금 더 앞당겨서 이사를 갈 수 있었으나 더 괜찮은 동네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더 준비를 한 끝에 이사를 갔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했던 양천구에서는 27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던 시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고등학교 다닐 적에 바로 옆 동네에 3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었고요. 남편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쪽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위치를 잘 깨고 계시는 분들은 제 남편의 모교가 어디인지 금세 후보군을 추리실 듯 하네요. 서울의 4년제 대학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객관적으로 엄청 괜찮은 대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 남친의 모교는 서울 4년제 중에서도 꽤 괜찮은 곳이었고요. 취업은 대학 수준보다도 살짝 더 잘한 편이었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본인의 대학 동기들을 다 둘러보아도 본인이 가장 취업을 성공한 축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이런 걸 따지는 걸 참 좋아했어요. 동기들끼리의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든지 연락을 주고받는 걸 소홀히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배경에는 본인이 취업을 잘해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죠. 저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이런 걸 보자면 솔직하고 순진한 구석도 있는 듯 싶네요. 적당히 잘 되면서 은근슬에 탄탄대로를 달려온 게 남편의 인생이었죠. 가장 평범한 듯 보여도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찾아보자면 얼른 눈에 안 보이는 게 현실이니까요. 결혼 시장에서도 단연 무난하게 선호될 신랑감이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남편의 결혼 상대로 등장했을 때 시부모님께서 몹시 당황해 하셨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의 반응이 대단히 격렬했었는데요. 이건 아니지. 어떻게 이래?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소리가 나왔던 그 순간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대략 어떤 가풍을 지닌 게 시댁의 집안인지 단박에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결혼하겠답시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온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모친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물일지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에서 추측이 무조건 가능하잖아요. 남편이 집에서 외아들이라 더욱 특별하다며 시어머니께서는 분개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이런 결혼을 시킬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눈시울까지 붉히셨었죠.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멋쩍은 웃음만 짓고 있으니까 그런 저를 향해서 보통 능구렁이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소름이 끼친다는 말씀까지 하셨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첫 만남의 첫인상은 대단히 좋지 못했던 고부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집에서 외아들인데요. 위로 누나만 둘 있습니다. 차라리 여동생이라고 하나 있을 것이지 누나만 둘이라면 제 남편이 집에서 막내라는 것인데 귀하고 귀여운 막내 아들의 취급만 받아왔을 제 남편의 과거가 왠지 예상되시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다행히 시누이들은 각자 다 시집을 가서 알아서 자기 인생들을 살고 있으니 제가 괜한 간섭은 안 받겠구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고로 시누이들은 둘 다 서울에 있는 4년제 여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둘 다 공통점은 서울을 벗어나면 아주 괜찮은 4년제 국립대를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못 누리는 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여서 여대를 갔더라고요. 그 정도면 둘 다 대학 잘 간 거라고 시부모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건 조금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혼이나 잘하면 장땡이라는 것이 시부모님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신우이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서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중견기업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결혼 상대를 정말로 잘 만난 거죠. 아, 참고로 연애를 1년 하고서 두 사람이 결혼 결심을 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났던 때로부터 1년 만에 결혼식장에 들어갔다는 거랍니다. 반년 정도를 만나보고 그때부터 결혼 준비에 들어갔었다고 하네요. 첫째 심해부가 솔직히 인물은 좀 빠집니다. 첫째 신우이의 키가 165c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첫째 심해부의 키도 그 정도 됩니다. 본인은 173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키는 170 정도 간신히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남자 쪽이 여자 쪽보다 신체 비율이 안 좋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키가 두 사람이 거의 항상 똑같게 느껴져요. 체격이 남자치고 좋다고는 할 수 없고 얼굴도 잘 쳐줘야 보통입니다. 제가 사람을 외모로 작정하고서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요. 첫째 신우이는 당사자가 자꾸만 자기 배우자의 외모 이야기를 해대서 그렇답니다. 살다 보면 그놈이 이놈이라면서 외모는 살다 보면 눈에 익어서 별로 소용없는 거라면서 어차피 나이 들고 늙으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면서 엄마가 그랬잖아. 그 말만 내가 들었는데 이게 뭐야. 살아보니까 엄마 말은 하나도 안 맞아. 가끔 시어머니랑 티격태격할 때면 첫째 신우이는 꼭 그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두 사람의 결혼 추진에 있어서 시어머니의 강력한 입김이 적용했었다네요. 사실 첫째 신우이는 대학 다니던 시절에 되게 잘생긴 남자친구도 사귀어봤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생긴 것만 반반하고 하등 능력 없고 쓸모없다며 그런 남자하고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일찍이 못을 박으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결혼 잘한 거지. 아니, 단연코 잘한 거지. 이거사,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네가 내 덕에 얼마나 결혼을 잘한 건지 깨닫기에는 아직 세월이 너무 안 흘렀어. 당신의 장녀가 그 어떤 짜증스러운 주장을 펼쳐도 시어머니께서는 위풍당당하셨습니다. 한 점의 부끄러움, 후회 따윈 없었노라 말씀하셨죠. 시어머니께서 무척이나 당신의 맞사이로 드리기를 바라셨던 첫째 심해부는 대학을 아주 잘 나왔습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첫째 심해부의 부친이 교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건강 문제로 인하여 정년을 못 채우셨다는데요. 교단에서 내려오신 후에는 교재 같은 것을 만드는 일에 참석하시고 연구서적 집필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좀 올리시고 대략 이런 일들을 가끔 하시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배우실 대로 배우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첫째 심해부의 모친께서는 어학원의 원장이셨어요. 꽤 오래 운영을 해오셨다는데요. 처음에는 영어학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도중에 일본어와 중국어 수업반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셨었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학원 자리로 옮기고 규모가 작아진 뒤에는 다시 영어만 가르치는 학원이 되었다죠. 예전처럼 아주 잘 되지는 않고 있다지만 그럼에도 무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학원 또한 힘든 사업인데 참 대단하죠. 4년제 대학을 나오셨고 나름 옛날이라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에 미국까지 나가서 공부를 좀 하시다가 들어오셨던 분이라네요. 그러니까 부친, 모친 두 분 다 가방끈이 긴 분야에서는 엘리트라고 볼 수 있었고요. 활용 정점으로는 두 분이 강남의 대형 교회에 오래 몸담고 계시면서 그쪽에서 인맥이 아주 많고 발이 넓은 분이시라는 점이 있었죠. 바로 이 배경까지 보고 나자 시어머니께서는 껌뻑 넘어가신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고상하고 멋있는 집안하고 반드시 사돈을 맺어야지. 이런 기회를 놓치면 바보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장녀를 엄청 열심히 설득하셨다고 해요. 더 오래 재고 따질 것 없이 당장 결혼하라고 말입니다. 첫째 신우이는 그 당시 좀 섣부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내키지 않은 기분이었고요.
아빠하고 엄마 두 분은 절에 다니면서 왜 갑자기 교회 이야기 이렇게 좋아하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강남 바닥에서 큰 교회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리고 네 아빠하고 나하고 언제 그렇게 절을 다녔다고 그러냐. 가끔 바람 쐬러 가는 것뿐이야. 별로 의미는 없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의미가 없기는. 엄마, 작년에 무슨 어쩌고 유명한 절에 가야 한다면서 2박 3일로 지방까지 멀리 다녀오셨었잖아. 너는 그런 걸 따지고 그러니? 어? 격식 넘치고 품이 있는 그런 집안에 시집 가서 교회 다니고 천국 가면 좋잖아. 이 엄마 말 좀 들어. 그리고 지금 내가 너 좋으라고. 이게 다 너 잘 살라고 이러는 거다. 첫째 시누이는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모든 장녀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장녀들은 묘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지니고 있죠. 본인이 생각해서 이러는 거라는 발언, 그리고 본인이 이 결혼을 한다면 부모에게 효도라는 게 될 거라는 계산. 그런 것들은 첫째 시누이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죠.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아서 열심히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단박에 본인의 예비 시댁으로부터 첫 판의 점수를 잘 따낼 수 있었고 첫째 시누이는 즉시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집안으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남자 쪽의 능력이 우세한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시누이는 두꺼운 성경책을 사서 열심히 내용을 보며 공부까지 했었대요. 준비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웃긴 건 말입니다.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첫째 시매부는 어차피 교회에 잘 안 나가는 사람이라서 별로 소용도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양치만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시고 자식들에게는 알아서 신앙생활을 권하는 게 가풍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시누이는 그것만으로도 왠지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허무했는데 결혼한 지 그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시매부의 일 때문에 충청도로 가게 되었어요. 첫째 시매부는 본인 일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간 것이었고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이랑 지내고 그러면 될 일이었지만 첫째 시누이는 본인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연고 없는 곳이라서 당연히 아는 사람도 없고 서울을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우울하고 서글펐는데 첫째 임신이 만삭에 가까워져 가던 때였기 때문에 더욱 심란했다고 하더군요. 시댁이 돈 걱정이 없는 집안이고 배우자도 그 정도면 돈 빵빵하게 잘 버는 편이고 한적한 동네의 브랜드 아파트에서 육아나 하면서 편하게 사는 게 좋은 생활 아니냐는 그런 소리를 첫째 시누이는 귓다갑게 들어야만 하였죠. 그 소리를 하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시어머니였고요.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고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으나 첫째 시누이는 그러다가도 문득 어느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다가 본인의 친정에 와서는 자주 터져나와서 시어머니와 티격태격했던 거예요. 첫째 시매부의 외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만 것들을 원망하였고요. 당신의 장녀가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께서는 어디를 가든 사돈 집안 이야기를 자랑스레 늘어놓을 수 있어서 그게 참 좋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냉정하게 장녀의 결혼은 시어머니 당신을 위한 트로피 전시 같은 것이었나 봐요. 손에 들고서 남들에게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트로피요. 자식의 속내가 어떻든 손에 쥔 트로피가 만족스럽고 그걸 뽐내며 자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실 결혼에 있어서 둘째 시누이 쪽을 더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 둘째가 첫째보다 인물이 좋았으니까요. 둘째 시누이는 어렸을 때도 예쁘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고 하네요. 걔는 사실 다 커서보다 어렸을 때가 더 예뻤지. 오죽하면 주위에서 죄다 애가 다 크면 미스코리아 대회 내보내야겠다고 그런 말들을 해댔겠어. 다 크고 나서 조금 아쉽게 된 거지. 어릴 적에는 완전히 인형이었어. 내가 그때 뭘 몰라서 아역 배우 같은 걸 못 시켜본 게 두고두고 한이 될 따름이야. 그때 내가 뭘 좀 아는 엄마였다면 자식 앞길을 화려하게 미리 펼쳐줬을 텐데. 아휴, 이래서 사람이 뭐든 잘 알아야 돼. 몰라서 못하고 못 사는 거야. 무지가 죄라는 말이 딱 맞다니까.
시어머니께서 그냥 흘려보낸 과거를 후회하실 정도였죠. 둘째 시누이가 키는 170cm 가까이 되고 팔다리도 길고 늘씬한 체형입니다. 이런 조건만 봐도 멋지죠? 간신히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성한 여대를 다녔던 둘째 시누이는 하도 놀기만 해서 성적이 개판이었어요. 학사 경고도 받았죠. 정말 아주 간신히 졸업을 했다더군요. 그걸로 어떻게 취업을 잘하겠나요? 대학 성적을 안 보는 수준의 곳들만 간신히 골라서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본인이 크게 의욕이 없었어요. 흔하게 널린 중소기업에 결국 들어갔고요. 최저시급에 딱 맞춘 연봉을 받는 단순 사무직이었어요. 이런 곳은 소위 물경력이라 불리는 곳이죠. 사회생활 경력에 크게 도움은 안 돼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고자 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둘째 시누이에게 기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결혼을 잘할 거라는 기대를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일찍 결혼할 생각은 없어. 적어도 30대는 되고 나서 결혼하고 싶어. 둘째 시누이는 마음 편하게 놀러 다니면서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연애나 가볍게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각이 전혀 안 급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어차피 결혼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니까 알겠다면서 납득을 하셨으나 시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얼굴 예쁘장하고 늘씬하고 이런 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비싸게 먹히는 건데 좋은 집안에 시집가려면 서둘러야 하는 것을. 아휴, 답답해. 저건 부모 속도 모르고서 천하태평이구나. 여자는 하여간에 나이가 깡패인 거야. 무조건 어려야 돼. 당신의 가슴을 치시면서 답답해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둘째 시누이가 꽤 괜찮은 조건의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셨을 때 눈이 번쩍 뜨이셨죠. 당장에 결혼하라고 밀어붙이셨어요. 오래 질질 끌면서 연애만 하다가는 남녀 관계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사소한 일로도 헤어질 수 있는 거라며 무조건 결혼부터 하고 나는 게 능사라고 그런 식으로 당신의 처녀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께서 유난을 떠시고 참견을 하시니까 둘째 시누이가 질려서라도 그냥 결혼을 해버렸죠. 그리고 둘째 시매부가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잘생겼습니다. 키도 커서 제 남편보다 약간 더 눈높이가 위인데요. 직접 키를 물어본 적은 없지만 180cm는 되나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 첫째 시누이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본인 배우자에 대한 외모 불만을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품게 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시매부는 당시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모두가 아는 엄청 유명한 글로벌 기업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어느 작은 규모의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사무실을 내서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많지 않았고요. 대신 복지가 좋고 전반적인 근무 환경이 널널해서 둘째 시매부가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일을 다녔다는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은 이탈리아에 살았어요. 시매부만 한국에 살고 있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이탈리아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바로 이 점에 시어머니께서 아주 뿅 가버리신 것이었네요. 이탈리아라면 이태리? 유럽? 이야, 정말 멋지다.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라고 들었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건데 유럽이잖아. 그런 곳에 초대받아서 놀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이태리 유럽에 사는 집안하고 사돈을 맺게 될 줄이야. 어떡해. 너무 멋지고 폼난다. 그때는 둘째 시누이가 아직 결혼을 한다 만다 결정도 안 했던 때였는데 김칫국을 사발로 잡수셨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아주 낭만이 넘치는 야외 결혼식이었고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환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진하고 영상으로 봤는데 비유하자면 서양 로맨스 영화에서나 접할 수 있는 감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느껴져서 정말 멋지고 신나 보이더라고요. 행복했던 결혼식,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겠죠. 둘째 시매부의 집안이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자연 환경,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해방감,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것이지 아니었다면 진작에 한국에 들어와 살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집안이었던 거예요. 사는 수준만 따지자면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나았을 테니까요.
이탈리아에서 벌이가 시원치 않았던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저 웃는 게 그 집안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그런 모습에 깜빡 속아 넘어가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뒤늦게 뒷목을 잡으셔야 했죠. 여윳돈도 없으면서 결혼식도 돈 아끼는 기색 없이 그렇게 버렸었다는 걸 시어머니께서는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멋진 유럽 사돈 집안을 두게 될 줄로만 생각하고 잔뜩 기대를 하셨는데 만약 직접 그곳에 놀러 가려고 사비를 들여서 선물이나 잔뜩 사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선물은 꼭 필요한 생필품 위주가 될 것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집이었으니까요. 속았다는 기분으로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상심하셨고 당신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권하셨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더욱 끙끙 앓으셨다고 해요. 둘째 시매부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큰 연봉은 아니어도 어쨌든 이름만 보자면 폼나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 괜찮은 상황 아니냐고요. 겉으로 상황만 보자면 그러했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둘째 시매부는 핏줄은 못 속인다는 걸 증명하는 분이었거든요. 자유분방한 영혼의 소유자였다는 뜻입니다. 악착같이 산다는 걸 상상도 못하면서 그럴 생각 따위는 조금 더 없는 인물이었죠. 마음 가는 대로 살고 발길 닿는 대로 가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맛이라고 말하는 둘째 시매부는 어찌 보자면 참으로 긍정적이고 나천적인 사람이었으나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모습을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총각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결혼했으면 돈 관리도 정신 차려서 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여러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건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무척 황당해하셨으나 둘째 시매부는 천성이 그러한 인물이었으므로 누가 충고하고 잔소리하고 비난을 한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둘째 시누이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 한두 해는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심란해하다고도 자기 언니 앞에서는 딴소리를 했지만요. 화가 나고 가슴 답답한 일이 잔뜩 있어도 신랑이 잘생겼으니까 얼굴만 보면 천년 묵은 화도 스르르 풀리더라. 어디 같이 나가면 다들 신랑만 쳐다보니까 그게 좋고 뿌듯하기도 하지만 가끔 질투도 나고 불안할 때도 있어. 잘생기면 얼굴값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내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 이게 키 크고 잘생긴 남자랑 결혼한 여자의 숙명인 걸까? 그러면 첫째 시누이는 약이 올라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네요. 언니는 자기 배우자와 시댁의 능력, 그 안정적인 부분을 자랑했고 동생은 자기 배우자의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자매가 서로 으르렁거렸죠. 각자 심란해서 한숨을 쉬다가도 서로를 봤다 하면 전혀 결혼에 대한 후회는 없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누나들의 성격이 이런데 그 밑에 남동생이 기가 드세겠어요? 기고만장하겠나요? 그럴 리가 없었죠. 제 남편이 기본적으로 허세를 부리는 게 약간 있기는 해요. 상당히 속물적인 언행도 종종 하고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도 엄청 신경을 쓰죠. 안 그런 척하면서 자랑하고 뽐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그런 걸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같더라고요. 남편이 어렸을 적에 막내이고 유일한 아들이랍시고 시부모님으로부터 많은 편애를 받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게 어떤 건지 다들 아시죠? 남동생 하나를 위해서 누나들이 다 양보하고 인내하고 베풀고 이렇게 지내는 그림 말입니다. 제 시댁도 그랬었죠.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그건 시누이들이 원체 성질들이 꽤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나마 첫째는 장녀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이라도 있었지만 둘째는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남동생을 무척이나 얄미워한 거예요. 부모님의 관심을 독차지한 남동생이 미웠고 그래서 남몰래 괴롭히기도 하면서 엄청 욕을 하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런 유년 시절을 겪었기 때문인지 남편은 자기 누나들을 좀 어색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약간 눈치를 살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를 받았던 남편은 학창시절도 잘 보냈고 대학도 잘 갔죠. 그러다가 취업도 괜찮게 잘했을 때 그때 괜히 자기 누나들의 눈치를 살피게 됐었대요. 본인이 잘 된다고 해서 그걸 순수한 기쁨으로 여겨줄 누나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누이들이 각자 결혼을 잘했을 때는 남편이 속으로 엄청 기뻐했었대요. 아들이랍시고 편애를 받았던 유년 시절, 그때 생겼던 마음속에
누나들을 향한 부채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누이들의 결혼 속사정은 그리 좋지 못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생활의 애로사항만 더욱 두드러졌고요. 그래서 남편은 또 눈치가 보여서 일부러 자기 누나들의 사정에는 눈과 귀가 어두운 척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누이들은 주로 시어머니께 한탄하였고 그러면서 모녀들이 지지고 볶았는데 남편은 내심 그 모습이 서로 무척 친밀하고 가까워 보여서 묘하게 부럽기도 했었다고 하더군요. 조건 없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아들이었으나 그런 것과는 별개로 부모님과 투닥거리면서 밑바닥 손에까지 드러내고 그렇게 지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도 사실은 자기 누나들을 향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누이들 입장에서는 남동생이 뭐든 다 독차지하고 다 누리고 살아온 것 같아서 배부른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얄미운 존재처럼 여겨졌지만요. 저는 제가 손이 시누이만 둘이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좀 됐었어요. 보아하니 시어머니 성격이 장난이 아니신데 그런 와중에 시누이까지 2명이나 된다니 절대 달갑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마주해본 시누이들은 제 선입견을 부숴주었죠. 왜냐하면 둘 다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었거든요. 어머, 우리 막내가 대체 누구랑 결혼한다고 그럴지 나는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런 분이셨구나. 직접 보니까 더 인상 좋으시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올케. 아, 벌써 올케라고 그냥 불러도 되죠? 나는 이미 우리가 한 가족 같으네. 그러게, 내 생각도 똑같은데. 올케,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이왕이면 그냥 말도 지금 바로 놓을까요? 그래도 되죠. 내가 꼭 여동생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처음 봤는데도 친근한 게 정말 낯설지가 않다.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보다. 두 사람 다 가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주고 있었어요. 둘 다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대관절 저에 대해 뭘 안답시고 이렇게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시누이들이 의문이고 신기했습니다. 제가 첫인상이 그렇게나 괜찮게 보일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보셨을 때 반응이 시큰둥하셨었고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었죠. 그러나 시누이들은 단박에 저를 무조건 환영하고 있었으니 대체 무슨 차이인가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의 어떤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조금 황당하지만 그건 바로 제가 한번 다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혼녀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며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하나뿐인 아들이 이혼녀와 결혼하겠다는 사실이 시누이들은 그렇게나 고소할 수 없었나 봅니다. 아주 즐거워 죽겠다는 얼굴들이었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시누이들은 겉으로만 보기에는 멀쩡하게 결혼을 잘한 것 같았으나 속을 까보면 나름대로의 고충이 아주 심한 경우들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남동생이 결혼까지 혼자 잘해버렸다면 두 사람은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혼녀를 데리고 오니까 아주 신이 난 것입니다. 의도는 아주 불순하게 짝이 없었으나 저로서는 두 사람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적극적으로 결혼 찬성을 해주었으니 도움을 받았네요. 저도 남편처럼 3남매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리고 첫째인 언니하고는 9살 차이, 둘째인 오빠하고는 7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혼자 나이가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태어났었을 때 언니하고 오빠가 병원으로 와서 신생아 시절에 저를 보기도 했었답니다. 제가 코 올리게 시절에 어땠었는지 두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기에 옛날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저한테는 있었고요. 나이 터울이 큰 값을 두 사람은 톡톡히 하였어요. 언니는 장녀의 역할을 정말로 잘 해냈고요. 저에게는 또 다른 엄마처럼 느껴졌을 때도 있었네요. 어린 마음에 언니도 놀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굴고 싶었을 텐데도 저를 챙겨줬었어요. 언니가 저를 진심으로 잘 돌봐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을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맞이 역할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집안일에도 일찍부터 능통했고요. 부지런하고 바지런했어요. 성격도 좋고 매사에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했으니 말 다 했죠. 심지어 생활력도 좋았네요.
학창시절 친구의 부모님이 하신다는 가게에 일을 나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벌이도 스스로 했었던 언니였으니까요. 부모님을 항상 마음 든든하게 만들어드렸던 자식은 단연코 언니였어요. 저에게 다정다감했던 언니는 가끔 저를 혼내야 할 때면 따끔하게 혼내기도 했었죠. 언니는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부를 썩 잘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못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중하위권 정도였죠. 그러나 언니는 대학에 잘 가서 좋은 직장을 잡는다는 일반적인 꿈보다는 다른 길을 일찍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즉 자기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친가 쪽 기지를 물려받은 것이었죠. 당시 친가 쪽에는 철물점, 정육점, 커피숍, 빵집, 악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쫙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가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사는 경우들이 압도적이었고요. 양가는 상반되었죠. 제 부모님은 원래 두 분 다 일반 직장을 다니시다가 오빠가 태어난 이후에 분식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원래 그런 음식을 잘하셨던 고모한테서 엄마가 비법을 전수받으셨고 수완 좋은 아빠가 이끄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 수준이었는데 장사가 꾸준히 잘 되고 두 분도 적성에 잘 맞으셔서 번듯하게 매장을 아예 내셨어요. 제가 태어난 뒤에는 메뉴를 적극적으로 늘리셨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분식집 자리 근처에 고깃집을 내셨습니다. 언니가 학교 끝나면 고깃집으로 가서 일손을 보탰죠. 힘들 텐데도 그런 내색 한번 안 하고 일을 했던 언니는 본인도 이렇게 어엿한 가게를 내는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더 입시 경쟁이 치열했고 사회적 분위기도 더 고조되어 있었던 당시에 대학을 안 간 건 조금 안타까운 선택이었는데요. 다들 그리 여겼건만 언니 본인은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자기 가게를 냈습니다. 성공을 거두었고요. 오빠도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었고 대학은 전문대를 갔습니다. 희한하게 오빠는 각종 서비스업에 적성을 안 맞는다고 해서 대학을 나온 후에는 계약직으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박봉을 받으면서도 오빠는 그 생활이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성공을 거둔 언니는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서 똑같이 장사 쪽에서 성공을 거둔 인물인 형부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형부는 굉장히 도전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울 강남에 진출하기에 이르렀죠.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그걸 보람으로 여기며 즐거워하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온 저는 그걸 꼭 닮아갔어요. 그래서 대학을 향한 관심이나 미련도 진작에 없었고요. 부모님 또한 저에게 대학 진학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는 대신 대형 카페에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당연히 큰 돈은 아니었으나 사회 경험을 쌓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죠. 거기서 3년을 일하다가 사촌이 차린 옷가게로 일자리로 옮겨갔었고요. 그때 또 새롭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 이후에는 언니와 형부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두 사람은 새롭게 매장을 재정비하면서 최고급 한우집으로 컨셉을 잡았거든요. 젊은 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길래 저도 그런 매장에 들어가는 일을 깨면서 관리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당장에 오케이 했었네요. 저의 첫 결혼은 그 무렵에 이뤄졌습니다. 1년 정도 만나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울산이 고향이었고 다른 가족들은 다 대부분 고향 지역에서 살고 있었으며 본인만 대학 입학 때 서울로 상경해서 쭉 눌러앉아 살고 있던 경우였어요. 그리고 고향 쪽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깡부잣집 자식이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돈이 아주 넉넉해서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남자였는데요. 그래서 결혼할 때 금전적으로 전혀 부딪힐 일도 없었고 모든 게 순탄했었어요. 저희 집안도 그쪽 집안도 서로 수준이 잘 맞는다며 좋아했었고요. 그런데 돈 걱정이 없는 남자면 뭘 하나요?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 것 투성이었던 것을요. 제가 기본적으로 깔끔한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 남자는 정말 매사에 지저분했어요. 귀가에서 양말을 아무데나 휙 벗어두는 건 애사였죠. 왜 식탁에 양말을 올려두는 건지, 밥 먹는 곳에 위에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제가 이해 안 간다는 듯이 짜증을 냈던 남자였어요. 과자를 먹고 나서 부스러기 안 치우고 과자 봉지를 쓰레기통 안에 넣지도 않았죠. 왜 안 버리냐고 물으면 이따가 버릴 예정이었다는 한결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반찬을 먹고 나서도 화장품을 쓰고 나서도 뭐가 됐든 뚜껑을 다 안 닫아 놓는 것은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었고요. 각종 물통에 입대고 마시기, 가래침 세면대에 뱉고 그대로 두기, 팬티 바람으로 집에 있으면서 그 팬티 안에 계속 손 집어넣고 있기 등등 사소한데 사람 미치게 하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결국 못 참고 이혼 선언했고요.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이 예민하고 많이 따지는 것 같다면서 저에게 모든 탓을 돌리던 그 남자에게는 미련조차 안 남았었죠. 생각해보면 연애 시절에도 별로 뜨거웠던 적은 없었고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이런 조건이면 놓치지 말고 이 남자와 꼭 결혼해야 한다는 주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었죠. 만약에 제 인생에서 다시 결혼이라는 게 있다면 다른 조건 필요 없이 제가 열렬하게 마음이 가는 상대와 하겠다고요. 그런 사랑을 찾을 거라고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남편을 만났던 거예요. 남편의 헛소리나 허세가 귀여워 보였던 순간 저는 제 눈에 콩깍지가 신 것을 알았고 무조건 결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쪽에서 적극적으로 결혼하자 그랬었고요. 맨날 바쁘게 일하면서 큰돈을 만지고 이혼 여인데다가 2살 연상이기까지 한 저와 맞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남편은 되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결혼하자고 졸랐을 때 무척 수줍어하면서 기뻐하더군요. 남편이 저에게 이렇듯 넘어간 마당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막으실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고졸에다가 한번 다녀온 이혼 여행, 나이도 더 많아? 여자가 나이 많아서 뭐 있을 건데? 그리고 식당이나 하고 자빠졌다고? 그런데다가 고깃집이야.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 절대 안 돼. 허락 못해. 물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장난 아니기는 했었죠. 제가 이혼 전적이 있다는 걸 싫어하시는 건 이해가 갔지만 다른 부분들은 저도 속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큰 나이 차이도 아니고 꼴랑 2살 차이였으며 자기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을 잘만 하면 되지 고졸 학력이니 뭐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어서요. 게다가 제가 서울 출신이 아니라는 것도 못마땅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 경기도 부천이에요. 친가는 경기도 화성, 외가는 경기도 안산이고요. 다들 경기도 사람들이죠. 저는 부천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살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것마저도 수준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왕이면 더 수준 높은 집안의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언니와 형부로부터 아예 인수를 하게 된 고깃집이 서울 강남의 최고급 한우 전문점이라는 걸 아신 순간부터 말씀이 달라지셨어요. 뭐라고? 어디? 강남에? 그냥 고깃집도 아니고 강남의 한우집이었어? 아니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먼저 얘기를 안 했다니. 그런 건 이름보다도 더 먼저 소개를 했어야지. 저는 다른 것보다 강남 지역의 고급 식당이라는 부분에서 눈이 돌아간 시어머니의 모습에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어떤 분이신지 정말 잘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니까. 나도 별 수 없이 우리 아들한테 져주는 수밖에. 그래, 결혼해라. 내가 큰 마음 먹고 허락하마. 정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굳이 반박 안 하고 감사하다고만 했었네요. 남편하고 결혼하는 게 저의 목표이지 시어머니하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제 배경이 알려지자 시누이들은 반대로 허무해 죽겠다는 얼굴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별 볼 일 없는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잘 나가는 인물이었다는 것이 무척 속이 쓰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굳이 시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잘해볼 생각을 안 했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시누이들과 슬쩍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한번 다녀온 몸이었고 전 남편과 지긋지긋하게 살다가 징글징글하게 이혼하던 과정에서 전 시댁 사람들과도 이모저모가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시댁하고는 거리를 두고 남편하고만 둘이서 잘 사는 게 능사라고 여겼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워낙 남편을 좋아하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언니하고 오빠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 몰래 2사람이 남편한테 명품 시계도 따로 결혼 선물로 준비해 주었더라고요. 그걸 받고서 남편이 감동하여 울먹였어요. 그 모습에 저 또한 행복했었죠. 제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었고
저희 부부는 가끔 다툴 때는 있어도 서로 먼저 사과하고 숙이면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나는 며느리 덕을 언제 볼 수 있는 거니? 이런 질문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뭘 좀 해달라는 뜻이었죠. 제가 사근사근하고 자주 찾아뵙고 이런 며느리는 아니었으나 잘 못하는 며느리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평범했어요. 가방이나 화장품이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길래 한 번씩 사드린 적도 있었고요. 좋은 고기를 드린 적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안 하시면서 자꾸만 바라시기만 하시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워낙 사치를 안 하는 성격이기도 해서 자꾸 뭘 사달라고 요구하시는 시어머니가 난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슬쩍 피했었죠. 그러면서 지내던 어느 날 제 고깃집에서 동참 모임을 가지고 싶다고 그러신 거예요. 장소는 강남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얘기가 나와서 말이야. 그렇다면 이왕 우리 며느리 가게에서 하면 어떨까 싶더라. 예, 설마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는다. 은근히 압박을 가하시는 걸 보니까 이미 다 정해놓으신 다음에 저한테 통보하시는 느낌이더군요. 솔직히 달갑지 않았으나 제가 며느리 된 도리로 참자 싶어서 들어드렸습니다. 자리를 다 빼놓고 세팅까지 해놓은 뒤에 시어머니와 그 동창분들을 맞이하였죠. 여기 너무 근사하다. 이렇게 좋은 곳이었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며느리가 강남에서 엄청 고급 식당 운영한다고. 다들 이런 데 와서 한우 먹는 거 흔하게 못 해보지? 오늘 내 덕분에 기이한 경험하는 줄 알아. 동창분들이 호들갑을 떨자 시어머니께서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셨습니다. 금세 왁자지껄 정신이 없어졌고 그곳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알 수 없었으나 확실한 건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사돈 집안들에 대해 잔뜩 부풀려서 온갖 자랑을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다들 선망과 질투가 뒤섞인 눈빛들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더군요. 비싼 한우를 계속해서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술도 엄청나게 주문을 하길래 오늘 다들 작정하고 지갑들을 들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만 했었네요. 생각보다 자리가 길어지는 가운데 제가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옆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사촌의 연락이었고 급하게 도움을 청하길래 제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가게로 복귀하려던 때 연락을 받은 거예요. 단체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그런 연락이 직원한테서 왔을 때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었죠. 무슨 착오가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며느리가 공짜로 다 준 거니까 마음 놓으라고 그분들이 일행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걸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제 시어머니가요? 어머님이 정말 그러셨어요? 네, 저도 들었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들었어요. 갑자기 머리에 열이 올랐고 가게로 가는 동안 당장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신호음이 가다가 도중에 끊기는 게 세 차례. 일부러 그러시는 걸 알았고 작정하고서 일을 벌이셨음을 알게 된 저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진상 파악부터 한 뒤 당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드신 게 거의 1,000만 원 금액이더라고요. 테이블을 안 치우고 그대로 둔 채로 경찰들을 맞이했습니다. 지문이고 뭐며 다 남아있으니까 그런 걸로 범인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고급집에서 단체로 1,000만 원어치를 무전 취식하다니 뭐하는 아줌마애들인지는 몰라도 대담하네. 이런 정신 나간 경우는 처음 본다. 경찰들이 헛웃음을 지었고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다 찍어다가 시어머니께 전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시누이들, 남편한테까지 싹 다 보냈어요. 그러자 금세 난리가 났죠. 가장 먼저 둘째 시누이가 연락을 와서는 이게 진짜나고 묻더군요. 그러느라 시어머니의 전화를 제가 못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이 허옇게 뜬 채로 오셨고요. 저를 보자 삿대질을 하셨어요. 미친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를 해? 내가 잡혀가면 처벌받으면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어? 어머님이야말로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요즘 세상에 무전취식이라뇨.
제가 어머님께 무료로 다 드린다고 했었나요? 그런 적 없어요. 할인의 할자도 꺼낸 적 없었고요. 다만 제가 술값, 음료값은 싹 다 빼고 계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왜 땡전 한 푼 안 내고 도망가셨나요? 도망이라니. 네가 자리에 그때 없었잖아.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야 맞죠. 근데 안 하셨잖아요. 계산하실 것처럼 하셔놓고 직원들 눈을 피해서 불이 나게 나가신 건 뭔가요? 작정하시고 저 매기신 거죠? 그래. 내가 돈 안 낼 생각이었다. 어쩔래? 나는 뭐 며느리 덕도 못 보니? 너 그렇게 각박하게 사는 거 아니야. 나하고 자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너는 생각하는 게 깊지 못하구나. 내가 너를 기껏 며느리로 맞아줬더니 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저 수준 낮아요. 가방끈 짧고요. 보고 배우고 할 줄 아는 게 장사뿐이에요. 천박하게 돈독 올라선 무전 취식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할머니가 와도 용납 못합니다. 됐죠? 그냥 법대로 하시죠. 제가 당당하게 대꾸하자 이제 시어머니는 거의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신고가 들어갔으니 동창분들에게도 다 이 사태가 까발려질 예정이었고 허세에 취해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그걸 견디실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때 헐레벌떡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엄마가 조기 치매라도 왔나 봐. 내가 미안해. 올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붙잡고 사과부터 하는 남편을 시어머니께서 경악스레 쳐다보셨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고요. 깜짝이야. 엄마 계셨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를 보느라 당신은 뒷전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으셨죠. 경찰에 신고를 당한 당신의 처지를 아들을 포함하여 가족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에도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요. 전일은 완전히 상실하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확인했기에 법적인 조치는 따로 취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냥 원래 받았어야 했을 돈이나 받았습니다. 동창분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받아내실 수는 없었나 봐요. 당신의 수중에 있던 현금을 털어서 저한테 주셨죠. 저는 그 돈을 둘째 시누이한테 몰래 주었습니다. 돈 필요하실 때가 많을 것 같아서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금전 감각 떨어지는 둘째 심해부 때문에 마음고생을 계속하고 있었던지라 거절할 엄두도 못 내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걸 받더군요. 둘째 시누이는 만약 제 돈으로 그냥 이걸 건네는 거였으면 안 받았을 텐데 시어머니로부터 나온 돈이니까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예쁘게 낳아줬으면 얼굴값이나 하라는 잔소리와 함께 등이나 떠밀려 받지 용돈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다고 둘째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그 후로 둘째 시누이는 저를 너무 좋아하면서 살갑게 굴었고요. 그것에 편승해서 첫째 시누이도 슬쩍 저한테 친근하게 굴길래 받아줬습니다. 제가 털털하게 넉살은 잘 부려서요. 첫째 시누이의 여러 고충을 잘 들어줬더니 속이 후련하다고 하면서 저와 연락하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시누이들끼리도 친해졌고요. 가운데 낀 제가 역할을 잘해줬거든요. 자연스레 제 남편까지 해서 삼남매가 아주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남편은 제 친정을 보면서 남매끼리 돈독한 그 분위기가 너무 부럽다고 하면서 자기 누나들과 친해지는 걸 굉장히 기뻐했어요. 저와 결혼하길 잘했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 또한 웃음이 났죠. 내가 그때는 대체 왜 그랬을까? 며느리 길을 잡아 눌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동창들 앞에서 폼을 잡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시어머니께서 따로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고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잘 지낼 수 있었던 고부관계는 물 건너가 버린 뒤였죠. 그것에 저는 전혀 아쉬울 것 없는 입장이었고 시간이 꽤 흐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아쉬운 모양이에요. 시누이들하고 남편은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그냥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손이라도 내밀어 드려야 할까요? 이제 와서 의미가 있을지 고민이네요. 결혼 잘못해서 인생 말아먹은 여자가 바로 접니다. 그런데도 미련하기 그지없어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줬죠.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남편은 연애하던 시절엔 정말 저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정도로 헌신적으로 굴었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일이라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제가 뭐 어쩌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본인이 다친 것처럼 더 호들갑을 떨면서 아주 온 세상 천지 다닐 때마다 다 업고 다닐 기세로 되게 잘해줬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죠. 허나 시부모님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서 살며 생활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였어요. 평범한 아이들보다 암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하루 왼종일 가슴 아픈 사연을 늘어놓자면 끝도 없이 나올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 비해 그래도 번듯한 부모님 아래에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거든요. 시부모님한테 웬 돈에 미친 여자가 우리 아들 잡아먹으려 한다는 모진 말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이 참 속상한 한편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됐습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힘들게 키운 아들이 가진 것도 무엇도 없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 당연히 속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고 온 날 이후로 며칠간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의 데이트 날, 아무래도 당신이랑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로 했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만 믿어. 하지만 남편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켜줬고 대체 무슨 수를 쓴 건지 정말로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두 번째로 보는 날 결혼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곤 했지만 이전처럼 제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냥 적당히 한적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언제 결혼을 할지 날짜를 잡은 뒤 나오는 게 전부였죠. 남편과의 결혼이 성사된 것은 제게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부모도 없이 이런 처지로 태어나서 평생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생각도 못 해봤고 기대도 안 해왔던 삶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오히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피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다독여주고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 게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만 있으면 한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서 1년도 채 안 돼요.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흔히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죠. 신혼여행을 가서 부부관계를 가진 뒤에 하나뿐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어느 집 가정이든 아이가 태어나면 훨씬 더 집에 신경 쓰게 되고 가정을 챙기게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가 울든 말든 한 번을 깨서 달래주려는 행동조차 하지 않았고 제가 참다가 가끔가다 당신도 일하고 오고 그러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나도 매일 새벽마다 떼가지고 우리 지훈이 달래주고 그러는 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도 가끔은 지훈이 우는 거 들리면 나 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좀 다독이고 그래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라도 할라치면 너는 남편을 뭘로 보는 거야? 육아는 원래 여자가 하는 거야. 내가 애 돌보면 일은 누가 하라고? 라는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연애 시절 남편은 저에게 큰 소리 한번 안 내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잘못을 한 일에도 혼자 서운하고 삐져서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있어도 남편은 언제나 그런 저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토라진 제 기분을 달래주느라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 한 번 했다고, 심지어 결혼하고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가 있는지
덕분에 저는 거의 독박 육아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전업주부 일만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남편만큼 돈을 벌어오진 못해도 부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가정에 도움이 되려고 일을 쉬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보다 더 고생하는 것은 맞기에 평소 아이를 돌보고 놀아주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 부담을 준 적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새벽에 칭얼거리는 거 한두 번 달래주는 건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부모인데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서 네가 그런 소리를 태평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며 저를 욕하기 바빴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오해를 풀려고 해도 남편한텐 통하지 않았죠.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혹시나 아이가 그 소리를 들을까 그냥 늘 제가 먼저 수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당당하게 나서서 남편한테 잘못된 거 없나 짚어줬어야 했나 싶습니다. 기어다니던 아이가 두 발로 엉거주춤 걸을 정도로 한 살 한 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여전히 집에 소홀했습니다. 일 끝나서 들어올 시간이 된 거 뻔히 아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밤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참았죠. 남편도 일을 하면서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늦게 들어올 때 늦게 들어온다고 해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했습니다. 언제는 기껏 남편이랑 좀 더 사이가 좋아져 보겠다고 남편이 좋아하는 꽃게탕에 갈비찜까지 바리바리 만들어 놓고는 상을 차리고 기다렸는데 말도 없이 새벽에 돌아오는 통에 전 혼자서 잔뜩 식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는 지훈이 데리고 나들이나 한번 갈까요? 평일에 일하고 들어와서 주말엔 쉬어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나들이야. 당신이나 다녀와. 알았어요. 가족끼리 좀 오붓하게 지내보겠다고 바깥에 나가자고 해도 남편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주말이 되면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잠만 잤죠. 그래, 많이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지훈이는 본인 핏줄 타고난 자식인데 자식한테도 그렇게 아버지 노릇을 안 하려고 하니 속이 터지더라고요. 참다 참다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무슨 앵무새가 된 듯이 또 한 번 남편 대접을 안 해준다느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느니 과거에 제가 믿고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부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은 친구들이랑 내기 고스톱을 치고 온다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친구들끼리 작게 하는 거면 내기라고 하더라도 판돈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고 기껏해야 술 한 번 거하게 사고 마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점점 생활비로 주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땐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번 달에 경조사가 많아서 그래. 남편은 당시 월급을 타면 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씩 통장에 넣어주고 남은 돈은 본인이 용돈으로 썼는데 친구들과 내기고 스톱을 하기로 시작했다고 말한 이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보내주는 돈이 점점 줄었습니다. 경조사가 필요하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요. 그전에도 가끔씩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남편이 필요에 따라서 더 썼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달은 그런 건가 싶었는데 3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70만 원이 되는 순간에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물어봤자 이전처럼 저한테 역정이나 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주말에 말도 없이 나가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친구랑 내기 고스톱이 아닌 제대로 된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어떻게 여길? 남편한테 제대로 큰 소리 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도박은 이해도 할 수 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가슴팍을 퍽퍽 때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도박을 할 수가 있어? 그냥 술 많이 마시고 나랑 지은이한테 소홀한 건 그래도 참아 넘겼어. 근데 도박은 안 되지. 당신도 나도 지훈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귀한 돈으로 어떻게 승산도 하나 없는 도박으로 당신이 생돈을 벌여? 남편이 반성하거나 사과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의 예상대로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든 오히려 본인이 잘못한 거 하나 없단 식으로 소리를 높였죠. 아니, 내가 뭔 돈을 벌었다 해. 기다려봐. 좀 있으면 딸 거니까. 당신 정말 미쳤어요? 진짜? 이혼하고 싶어 이래?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더욱더 눈에 띄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 사라졌고 저에게 생활비로 보내주는 돈은 한참 줄어들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 이혼을 하겠지만 저 때만 해도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건 너무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창 크고 있는 아들 때문에라도 이혼을 쉽사리 선택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하다가 무조건 저 혼자서 참고 삼켰습니다. 제가 참고 산다고 해도 그 고충을 알아주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여전히 도박과 술을 끊지 못한 남편은 대체 언제부터인지 여자애도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도박까지 걸린 상황에서부터 여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긴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외면하는 걸 수도 있었지만 보통 제 주변에 봤을 때 술이랑 도박에 빠진 남자들이 여자를 안 끼고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 제가 직접 물증을 잡은 게 없어서 그런지 어쩌면 술집 여자라도 끼고선 놀고 다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의심이 곧 확신이 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이 먹을 분유가 떨어진 것을 발견해서 집에 있는 잔돈이란 잔돈은 모두 긁어모아가지고 늦은 밤에 불이 나게 열려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분유를 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멀리서 웬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모르게 쳐다봤는데 남편이 웬 야시시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의 옆구리를 끌어안고서 아주 있는 대로 호탕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여자가 누군진 몰랐지만 딱 봐도 행색이 술집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집이 다 와갈 때쯤 여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곤 헤어진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한편으론 아닐 수도 있을 거란 어떤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그 희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한동안 너무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분유가 된 비닐봉지를 꼭 쥔 채로 그냥 멍청하게 남편이 들어간 저희 집 문만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가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들어오면서도 저희 아들한텐 눈길 하나 안 줬겠죠. 아마 젊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쩜 저렇게 멍청한 여자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는 제가 너무나 머저리 같은 짓을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술, 도박, 그리고 여자. 결혼한 남자가 해서는 안 될 모든 짓을 제 남편이 다 하고 있었는데도 그때까지도 헤어질 생각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자꾸 그런 일들을 저지를수록 제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길 말이죠. 그렇게 쉽게 정신을 차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남편은 그러다 일을 치고 말았어요. 제가 이건 미리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제 아이가 7살 때 상간녀랑 같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집에 있는 현금들은 물론이고 결혼 당시 남편이 제게 줬던 금반지까지도 싹 다 가져가 버렸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생활비로 남편한테 따로 받아 모아두고 있던 통장은 발견하지 못해서 못 가져갔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상 저도 제대로 일을 해야 했는데 부업만으론 도저히 저희 둘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가게를 엄청 싼 가격에 모아둔 돈으로 어떻게 빌려가지고 분식점을 차렸습니다. 매일같이 떡볶이를 볶으며 어느 정도 판이 그득하게 찬 상황이면 밖에 나가서 떡볶이 사라는 호객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뿐인 아들 잘 키우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앉을 시간도 없어서 아침 일찍 나와 거의 새벽에 다 되어가는 시간까지 종일 선체로 분식을 만들었습니다. 평소 떡볶이를 참 좋아했는데 매일같이 맞는 게 떡볶이 냄새다 보니까 질리고 가끔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었지만 그 또한 다 참아 넘겼습니다. 그래도 분식점이 아예 안 되진 않아서 어떻게나마 아들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냈습니다. 미안하게도 학원을 제대로 보내줄 형편은 못 되었지만 그래도 저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끼면서 최대한 챙겨줄 거 챙겨주며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마음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지 저희 아들 대학 갈 때 합격한 이들보다 더 제가 기뻐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외를 몇 개나 받아도 가기 힘들다는 서울대를 저희 아들이 단번에 붙었거든요. 너무 고생했다. 내 아들 정말 고생했어. 아니에요. 엄마가 더 고생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도 안 하고 언젠가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버린 뒤로 홀어머니 밑에서 살아야 했던 아들이기에 이것저것 많이 속상하고 힘들고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도 아들은 제가 늦음하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요. 라고 하며 안겨올 만큼 살가운 아들이었고 별다른 날도 아닌데 제 생각이 났다면서 어릴 때부터 조금씩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제 옷도 사주고 정말 제 분에 넘칠 만큼 착하고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착하고 마음이 어여쁜 아이였기에 저는 더더욱 아들이 아빠 없는 집에서 자란 티가 나지 않도록 사랑도 주고 물질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싶어서 저 힘든 거 다 참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순간 그런 제 모든 노력들이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죠.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아들을 데리고서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가서 비싼 브랜드 옷도 사주고 공부할 때 쓰라고 신형 노트북도 한 대 장만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차라도 뽑아서 편하게 학교 다니라고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부족했던지라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어 아쉬웠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금이나마 아들의 새 대학 생활을 응원하고자 엄마로서 이것저것 챙겨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로 한동안은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지겹던 떡볶이 냄새도 전혀 지겹지 않았고 진상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려도 아들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는 고생 끝에 행복한 나날들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대학교 입학하고 첫 학기를 다닐 때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분식점을 하던 제 가게에 굉장히 불쾌한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식점을 하고 있는 건 대체 어떻게 알아서 찾아온 건지 처음 들어오는 자세부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남편은 참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었어요.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엉망이 될 정도로 굴렀나 싶어서 안쓰럽기도 했지만 남편 때문에 부모님 사랑 잘 받고 컸어야 할 아들도 고생했고 저도 고생한 만큼 저는 떡볶이를 들고 있던 주걱을 내던지면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감히? 아무리 낯짝이 뻔뻔해도 그렇지. 당장 여기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러자 남편이 처음으로 묵묵하게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있어. 라면서요. 법적으로는 엄연한 부부 사이였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 사는 곳을 몰라 소송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든다고 하길래 해야지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린 탓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고충이 겨우 사과 한마디로 풀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을 내쫓고서 원래대로 분식점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분식점에 매일같이 찾아왔죠. 손님들 볼까봐 소리도 못 지르고 힘들었습니다. 한참 같이 살 때 그렇게 제가 한마디만 하면 길길이 날뛰던 성질머리는 어디 갔는지 남편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한테 당한 게 있는 만큼 처음엔 많이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 남편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저를 찾아온 거 보면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이야 아들이 대학교 다니느라 이래저래 바쁘고 신경 쓸 게 많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러려면 어머니가 혼자 있는 편모 가정보다는 그래도 아버지까지 다 같이 있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제 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 생각한다면야 왜 남편이랑 다시 만나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에게로 생각이 미치자마자 저는 남편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죠. 물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에게 이래저래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저와 아들이 당했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태로는 편모 가정으로서의 편견으로부터 아들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남편을 다시 만난 지 3개월 정도 뒤에 저는 좋아. 대신 앞으로 나나 지훈이한테 잘해. 알겠어?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바로 끝이야. 하며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한번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아빠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아빠를 받아준다뇨. 그런 법이 어딨어요. 엄마가 그 고생을 했는데. 저는 반대예요. 아빠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 지훈이 네 마음도 알아. 근데 네 아빠도 좀 변한 것 같으니 두고 보자꾸나. 응?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두 눈으로 본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겨우겨우 설득하게 되었죠. 흔히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남편과 어색하게나마 다시 한번 부부로 살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창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좋아할 거예요. 설마 학교를 다니던 중에 연애는 몰라도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올 거라곤 생각을 못 했는데 문득 남편을 보게 되더라고요. 비록 아들이 어린 나이이긴 했지 저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맞고 제가 봤을 때 품행이나 인성이 나쁘지 않으면 곧바로 결혼을 시켜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때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정말로 아들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있는 상황에서 아내 될 사람 부모님도 만나고 그래야 했겠구나 란 생각까지 미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산 뒤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남편을 용서한 것이 다행이라 느꼈습니다. 어찌저찌 아들의 여자친구로 소개받아서 인사를 나누고 딱 1년 뒤에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되고 바닥을 기어다니던 아가가 언제 이렇게 훌쩍 커서는 장가를 갈 나이가 되었는지 쉬지 않고 돈을 벌어둔 것이 정말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짜가 잡힌 이후로는 남편과 함께 어떤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바빴어요. 그날은 당신이 우리 지훈이 아버지로서
잘해줬으면 해요. 당신을 용서한 것도 이렇게 우리 지훈이 결혼할 거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나도 아버지 노릇은 할 거니까. 아들 결혼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어느새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힘들게 모은 돈인 만큼 아들이 부디 결혼을 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분식집 일을 하는 게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아들 얼굴 생각하고 통장 잔고 한번 보면 없던 힘이 솟아 그걸로 버텼습니다. 남편도 정신을 차렸는지 막노동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죠.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선 안 되었는데 말이죠. 지금 아들 결혼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분식점 일로도 모자라서 남의 집 식당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얼마 전에 제 아들 결혼 자금인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정말 아직도 아찔합니다. 남편이 이제야말로 정신을 좀 차렸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뭐 할 게 있다면서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봤는데 그걸 알려줬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들어있던 1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자기 계좌로 빼가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목을 메고 이 세상을 등지고 싶을 정도로 좌절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세상 천지, 저 같은 멍청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일단 아들 결혼할 때까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안 납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남편이 친부로 있는 만큼 고소를 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재판까지 가려면 변호사 선임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일부만큼은 어떻게든 돌려받고 싶어서 경찰의 연락만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들한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결혼도 얼마 안 남은 애한테 심란함만 안겨주는 것 같아서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이번에야말로 아들이 저한테 실망을 하고서 저에게 정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되도록 아들 모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참고만 있다가는 화병이 날 것 같아서 한번 문의를 드려봅니다. 형님 동서간에 사이좋게 힘들다는 건 알지만 저희 집은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요. 마음 같아선 확 내지르고 싶지만 가족들끼리 얽혀 있는지라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저와 남편 사이도 무척 좋았어요. 시아버님은 남편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서 저희 남편과 서방님 이렇게 형제를 키워내셨는데요. 연애 시절부터 서방님도 몇 번 인사하고 잘 알고 있었고 결혼하고 같은 가족이 된 이후에는 무난하게 잘 지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서방님은 어릴 적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보고 많이 자극을 받기도 했고 공부머리가 있는 편이라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의사가 되었고 그게 어머니에게 있어서 큰 자존심이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지라 둘이 같은 의료 쪽이기도 하고 어머니는 때마다 늘상 자랑하곤 하셨어요. 우리 집에는 의료인이 둘이나 있어서 아주 든든해. 아파도 걱정이 없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은근 저도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형제들 간 사이도 좋은 편이었고 그렇게 우리는 가끔씩 가족 모임도 하고 무난하게 잘 지내왔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더니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서방님이 지금의 동서와 연애를 하게 되시면서부터 뭔가가 꼬이는 것 같더군요. 두 사람이 소개로 만나게 된 것은 아는데 알고 보니 제가 일하는 곳 병원장님의 조카였어요. 가끔 얼굴 낯이 있긴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가던 사이였고요. 의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닿은 건지 저희 서방님과 만남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왠지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집도 꽤 잘 산다고 들었고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장한 편이라서 남자들이 줄을 선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예뻐 보이지도 않고 거만해 보이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왠지 불안했고 우리 서방님이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탐탁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환경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이루게 된 제 가정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었는데요. 이런 관계가 괜히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깨질까봐 싫더라고요. 친구에게 상담을 했더니 왜 괜한 텃세를 부리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제가 잘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이후 들어올 자리도 어느 정도 제가 관여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형님 동서가 될 사이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다지 흠잡을 거리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동서가 일하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를 알아내서 좀 물어봤더니 환자분들도 좋아하고 진료도 잘 보는 편이고 젊은데 실력 좋다는 평이 많다나요? 그래도 저랑 몇 번 마주쳤을 때 은근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 보였던 게 생각나서 저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라시더라고요. 서방님 만나는 여자친구 같은 의사라고는 하지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머니. 뭐? 기영이 만나는 애에 대해서 네가 좀 잘 알고 있는 거냐? 그 녀석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더구나.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도 점점 표정이 굳으시더니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얼굴은 예쁘장한데 다 고친 것 같고 저도 몇 번 봤는데 어찌나 무시하는 표정을 짓는지 몰라요. 그런 며느리들이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옷도 다 비싼 것만 입고 있고 꽤나 사치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딱 본대로만 이야기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야기에 어머니는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아들이 좋아한다고 해봤자 어렵게 의사 만들어 놓았는데 똑같은 의사라고 해서 그냥 장가 보낼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저도 아들이 있다 보니 어머니 심정이 이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상황이 좀 꼬이는 듯 하면서 이상하게 흘러가더군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했나 싶은 상황으로 기울게 되었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에 진땀이 났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치신 상태인데 서방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었어요. 듣고 온 가족 모두 놀라서 밥을 먹다가 멈추게 되어버렸어요. 엄마,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곧 인사시킬게요. 저뿐 아니라 어머니도 너무 놀라셨고 남편도 놀라서 한마디를 하게 되었어요. 너 지금 만나는 그 의사 여자친구? 평판이 엄청 안 좋다던데? 그 말을 들은 서방님의 표정은 매우 놀란 듯 황당해하면서 바로 받아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고 형?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형은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 그때 제가 확 눈치를 주었는데도 바보 같은 남편은 그만 말실수를 해버렸지 뭡니까? 네 형수도 같은 쪽에 있잖아. 듣기에는 부잣집 딸로 자라서 그렇게 사치스럽고 아주 오만하다던데. 그런 여자 들여서야 되겠냐.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만 딴 데를 보게 되었고 서방님은 아주 복잡한 마음이셨는지 목소리가 확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 버리셨어요. 형, 아무리 그래도 직접 만나본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알겠어? 알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가버리는 서방님을 보니 얼마나 민망하고 도망가고 싶던지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앞으로 서방님 얼굴을 어찌 보라는 건지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걸까요? 그 이후로 저를 비롯해서 남편, 어머니 셋 다 심란해하던 차에 결국 서방님은 날짜를 잡아서 동서를 인사시키러 오게 되었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한마디 더 하긴 했지만 일전의 일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셨는지 그냥 강행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날의 일이 좀 황당하고 남편을 비롯해서 어머니에게도 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제가 살갑게 어머니에게 잘해드리고 있는데 어쩜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는 걸까요? 남편도 제 편이 되어줬어야지 갑자기 줏대 없이 구는 게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막 화를 내고 싶더라고요. 그날 동서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나름 집에서 돌고 있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나름 수수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저랑은 안면이 있기도 했지만 썩 좋은 인상을 주고받은 건 아닌데 눈이 마주치니 엄청 기계적으로 웃으면서 가식적인 말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듣자마자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안녕하세요. 기영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형수님이시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저와 안면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형수라니. 분명히 남자친구인 서방님한테 이야기 전에 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랑 몇 번 눈 마주친 기억이 있으면서 기억이 안 난다니요. 이거 대놓고 자기는 의사고 저는 간호사라서 기억에도 안 남는다고 무시하는 꼴이지 뭡니까? 첫 대면부터 기분이 상하던 중 동서는 진짜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때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달라져서 솔직한 마음으로 어머니도 정말 얄밉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서방님이 탐났으면 첫 만남에 어머니에게 명품 선물을 해오는 걸까요? 누가 보면 결혼 예단이라도 되는 줄 알 것 같아요. 저는 딱히 그럴 형편이 아닌지라 시집 오면서 아주 간신히 작은 선물만 어머니께 드렸고 그때도 만족한다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동서가 내미는 명품백을 보시더니 입이 벌어지면서 애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에 어찌나 속물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어머머머, 세상에 처음 보는 사리에 부담되게 뭐 이런 선물을 갖고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답하는 동서의 말도 아주 가관이었어요.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기영 씨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이고, 말도 어쩜 그리 예쁘게 할까. 아무튼 사왔다니 물을 수도 없고 고맙게 받을게요. 부잣집 딸로 태어났다면서 뭐가 저렇게 아쉬워서 시어머니한테 지고 들어가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지간히 자존감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보는 내내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남편까지도 한심한 반응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말입니다. 아주버님, 형님, 두 분 선물도 준비했어요.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내민 건 백화점에서 사온 고급 과일 바구니와 고가의 양조를 준비했더군요. 그걸 받자마자 해벌레 입이 벌어지는 남편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아무리 봐도 동서가 우리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는데 말이에요. 어머니께는 거의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백을 사들여 놓고 우리한텐 2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의 선물을 사온 게 말이 되나요? 같은 급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첫 만남에 가족들을 만나러 선물을 준비해 올 거면 비슷한 걸로 사와야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받으면서도 기분을 상하게 하다니 진짜 보통 고단수가 아니구나. 나를 제대로 먹이려고 하는구나 느껴졌어요. 절대로 둘이 결혼만은 시키지 말아야겠다고 맘먹고 있는데 세상 일이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동서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셨고 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버렸어요. 저보다 자주, 그것도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대고 툭하면 들려서 값비싼 선물들을 해드리고 가니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휘둘리는 어머니에게도 갈수록 서운했습니다. 딱히 저한테 동서에 대한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저희 둘을 비교하는 말을 하시지도 않으셨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동서를 더 좋아하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 배신감을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잠이 안 오더군요. 그렇게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희 삶은 편치 않고 자꾸 스트레스 받는 일들만 일어나게 되었어요. 원래 집에서 지켜오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동서가 자꾸 그 흐름을 바꾸고 멋대로 하는 게 아니겠어요? 특히 아직도 그 명절날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집에서 음식하지 마시고 나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또 놀러 다녀요. 그럴까, 그럼? 네. 집에서 음식하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요즘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형님도요. 아이고, 너는 참 같은 말이라도 이쁘게 한다니까. 예, 큰애야, 우리 나가서 먹자꾸나. 네? 어머님 저 음식 준비해놨는데. 뭐 그거야 내가 밑반찬으로 먹으면 되지. 너네 갈 때 싸주마. 걱정 말고 얼른 나갈 채비해라. 아, 네. 제가 하는 음식들로 식구들끼리 맛있게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런 것조차도 멋대로 흐름을 바꾸려는 게 정말 명명백백히 저를 무시하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젠 다 귀찮다고 그러자고 하시는 걸 보니 결국 돈 많은 동서 편을 들으시는 것 같아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마치 찬밥 신세가 된 것 같달까요? 어머니에게 괜히 섭섭함마저 느껴지더라고요. 현재 부모님 양쪽이 다 안 계신 저에 비해서 대대로 빵빵하게 의사 집안에 건물도 몇 개씩 갖고 있는 동서가 얼마나 예뻐 보이시겠어요. 솔직히 집에서 음식 해먹나 밖에 나가나 재료비며 노동이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그거 같긴 하지만 이 모든 게 동서의 결정으로 흘러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딱히 명절 때 아니면 마주칠 일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저나 동선애나 어머님 댁에서 멀리 살진 않았지만 그냥 될 대로 되란 식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보냈어요. 만날 때마다 화병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니 저도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안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어머니도 제가 동서를 싫어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저한테 딱히 동서 얘기도 안 하시고 워낙 동서가 왕래를 잘해서 그런지 저한테 오라가라 연락도 잘 안 하시고요. 그렇게 지내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동서 이야기를 또 꺼내시길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시나 싶어 혈압이 올랐어요. 내용을 듣자 하니 저한테 손해될 건 아니지만 좀 고깝게 들리더군요. 큰애야, 둘째 내가 글쎄 쌍둥이를 가졌다지 뭐냐. 그것도 남자 여자애 하나씩 말이다. 지금 한창 입덧한다고 성화인가 보다. 안정될 때까지 말을 못했다는구나. 참 너무 기쁜 일이지 않니? 아, 그래요? 아, 그거 잘 됐네요. 젊어서 그런 건지 임신도 잘 되는구나 싶어서 처음에는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요. 저는 난임이어서 아주 힘들게 아들을 가졌고 모든 상황을 가족들에게 시시콜콜 알려왔는데 동서는 확실해질 때까지 말을 안 했더라고요. 딱히 문제될 것도 없는데 왜 말을 안 하고 저러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도 윗사람한테 알릴 거면 어머니한테만 알리지 말고 형님인 저한테도 연락을 했어야지. 좀 얄밉더라고요. 어머니 통해서 듣게 하는 게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여전히 자기가 의사랍시고 제가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간호사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또 짜증이 나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래도 저한테 먼저 전화도 해오더니 가족 모임 때마다 제가 몇 번 싫은 기색을 한 걸 눈치채서 그런지 자꾸 어머니 통해서 듣게 하더군요. 본인이 의사이건 뭐건 간에 가족 관계에서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참 건방지다 싶었어요. 하지만 어쨌건 임신이 된 건 축하해줘야겠으니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조금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하는 게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동서, 쌍둥이 가졌다며? 축하해. 입덧한다고 들었는데 힘들겠다. 네, 형님. 아기 가져보니 형님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 키우셨는지 알겠어요. 지금도 너무 소화가 안 되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듣고 보니 좀 안쓰러워서 제 딴에는 동서 생각해서 전복죽을 사갔어요.
그래서 벨을 누르고 들어갔더니 동서도 무척 놀라더군요. 아, 형님 언제 오셨어요?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뭘 좀 준비했을 텐데 집에 아무것도 없네요. 동선의 집은 결혼할 때 친정에서도 좀 보태주셨다고 들었는데 가보니 확실히 으리으리하긴 하더군요. 밖에서 볼 땐 평범했는데 돈이 많아서 그런지 같은 동 사는 아는 애기 엄마네 집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혼수로 해왔다던 가전들도 다 비싸 보였고요. 이런 크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반도 못 되는 집에서 살고 있는 내 주제, 뭔 걱정을 해서 죽까지 사들고 왔나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황이 안타까우니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동서가 죽을 받고선 하는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리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돈 많고 능력 좀 있다 해도 그렇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원래 전복을 못 먹어요. 저 생각해서 사다 주셨는데 죄송해요. 이따가 기영 씨 오면 대신 먹으라고 할게요. 어? 그래. 그 말을 듣는데 말이라도 그렇지. 그냥 잘 먹겠다고 하고 받은 다음에 나중에 자기 남편 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사다 준 사람 손 무한하게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를 애지간히도 무시하는 건지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열이 받더라고요. 이후로 너무 화가 나서 동서 아기 낳을 때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늘상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당신이 재수 씨한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무슨 열등감 있어? 뭐라고? 왜 당신은 매번 그런 식이야? 내가 사간 걸 눈앞에서 무시했다니까? 무시한 게 아니라 안 먹는 거니까 거절한 거 아니야. 진짜 생각하니까 앞에서 거절을 했겠지. 임산부인데 그거 잘못 먹고 탈라면 당신이야말로 어쩌려고 그래? 그냥 넙죽 받으면 이후로 또 사올까 봐 하는 말이겠지. 그럼 일단 앞에서 받고 나중에 말하면 되잖아. 형님 죄송한데 제가 전복은 못 먹는다고. 사람이 뭐래도 윗사람한텐 순서에 맞게 굴어야지. 이건 날 무시하는 거라니까? 남편은 여기까지 듣더니 아주 질린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다 내 맘같이 구냐고. 그냥 재수씨 딴에는 그게 최선의 예의였나 보다 하고 덮어. 임산부라서 몸 성치 않을 텐데 그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 거야? 제가 말하는 족족 동서 편을 드는 남편이랑은 이제 상종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저런 여자랑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저를 몰라주는 걸 보니 뭘 봐도 남편 탓이 제일 커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동서는 쌍둥이를 낳았고 그때는 한번 가보았어요. 어머니는 아주 그런 경사가 없다면서 틈만 나면 보러 가시는데 제가 동서를 싫어한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아예 부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꼴도 보기 싫었으니 잘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일로 어머니 댁에 들렀을 땐 저한테 말 실수를 하셨어요. 큰애 너는 규진이 키울 때 그냥 유치원 보냈었지. 둘째는 쌍둥이 둘 다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미리 돈 내고 왔다더라. 요즘 뭐가 그렇게 비싸냐? 근데 시키면 좋다더라. 영어 유치원이요? 대단하네요, 동서. 우리 아들은 남편 돈벌이상 당시에 그렇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교육기관은 보낼 수 없었고 저도 한창 바쁠 때라 꿈도 못 꿔봤거든요. 둘째네야 뭐 돈 많으니까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굳이 귀로 듣게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벌써 준비한답시고 저렇게 비싼 기관에 보내다니. 저러다가 진짜 서방님 돈 다 써버리는 거 아닌가 걱정되어서 전화를 했어요. 꽤 오랜만에 통화하는 거라 저도 어색했지만 일단 동서도 기분 좋게 받긴 하더라고요. 형님, 들으셨어요? 네. 저도 주변 동료들 보니까 일찍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해외로 데리고 나가서 살기엔 저도 상황이 쉽지 않고, 일단은 영어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해요. 듣자 하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자기보다 애를 일찍 키웠는데 훈수 두는 것 같아서 달갑잖더라고요. 동서, 근데 벌써부터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어떡해?
아직 애기들인데 그렇게 원어민이 있는 기관에 미리 보내면서 감당이 되겠어? 애 한 번 영어 유치원 보낼 거면 그 정도 교육비는 고등학교 갈 때까지 우습지도 않게 계속 써야 해. 서방님 힘들지 않겠어? 제 말이 우습게 들리는지 동서가 아주 괘씸하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되긴 하는데 저도 복직했고 둘이서 버니까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저야 아시잖아요. 그 말에는 의사인 자기네 둘이 버는데 니네랑 사정이 같은 줄 아냐. 주제에 뭘 걱정하냐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진짜 사사건건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동서의 반응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리기엔 어머니가 이 무렵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어쩔 수 없이 형제간에 계속 연락을 하긴 해야 했거든요. 이제 이런 걸로 싸우긴 싫어서 저도 억지로 무시를 하고 참고 있던 중에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평소 앓고 계시던 부정맥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도 아니었지만 너무 순간적으로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진짜 명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인지 지켜보는 저희도 너무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나 서방님이나 이 코로나 시국에 어머니 뵈러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버텼고 며느리들도 그렇게 신경을 썼지만 얼마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버티시다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상태로 숨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고 모든 게 혼란스러운 때에 장례식도 갑자기 준비를 하려니 여간 다들 당황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직장에 급히 알리고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왕래가 거의 없었지만 신혼 시절엔 어머니를 많이 의지했었기에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고 좀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하지만 가족 장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신경 쓰기에 앞서 얼른 장례를 위한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하니 신경 쓸 게 무척 많았습니다. 동서도 저도 우왕좌왕 하던 차에 다들 각기 도움을 받아서 어찌저찌 장례를 치렀는데요.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에 대한 감상을 제대로 가질 새도 없이 어쩜 동서는 저를 이다지도 변함없이 골탕 먹이는 건지 너무 화가 납니다. 장례가 끝난 지 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잊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렇게 큰 일을 두고 꼭 일처리를 그렇게 해야만 했었는지 어이가 없어서예요. 행사도 같이 준비하고 신경을 썼으면서 부의금에 대해서 얼마나 까탈스럽게 구는지 돌아가신 어머니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저희 부부보다는 서방님과 동선의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훨씬 많이 조문을 오긴 했어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동선의 비율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장례 앞에서 이런 것들은 각각 자식들끼리 나누는 게 맞지 않나요? 똑같이 슬픔을 나누고 함께 했는데 네 돈 내 돈하고 철석같이 따져가고 있어야 하냔 말입니다. 동서는 장례 와중에도 돈만 생각하고 있었는지 부의금 이야기를 꺼내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철두철미하게 자기네 몫을 따지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형님, 저희 쪽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건 저희가 아무래도 따로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저희가 돌려드려야 하고 액수도 적지 않은 편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빠르게 봉투들을 챙기는데 안 그래도 돈도 많으면서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화가 나서 바로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차라리 물어보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아니 여보, 당연한 거 아니야? 쟤네 손님이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왔는데 그걸 나누는 것도 이상한 거지.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외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저라면 똑같이 나눠 가졌을 거예요. 동선에는 늘 저렇게 자기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돈도 많은 주제에 어떻게 어머니 장례에서까지 저렇게 자기네 이득만 쏙 챙겨가는지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산은 각각 집에서 나눠서 부담하자고 하는데 꼭 그렇게 칼같이 잘라야 되는 건가요? 제 남편이나 서방님 사이에선 별말 안 나오고 있지만 저는 생각할수록 열받아서
자다가 몇 번이나 깨고 이 문제 꼭 다시 짚어서 뒤집고 싶고 말 나온 김에 그간에 불만이 있었던 것들도 터뜨릴까 생각 중이에요. 단 조카들이랑 제 아이 사이를 생각하고 어머니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게 좀 걸리는데요. 어떤 때에 어떤 식으로 뒤집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일을 아주 확실하게 매듭 짓고 싶거든요. 다시는 동서가 저를 만만히 보지 못하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편은 제게 자꾸 열등감 갖지 말라고 왜 그러냐며 닥달하는데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기까지 제 얘기 다 들어주셨다면 솔직한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이 갈급합니다.